얼어붙은 숲의 한가운데 임무가 잘못되어 버려지고 부서진 채로 죽어가는 군견 저먼 셰퍼드가 누워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눈이 조용히 그의 몸 위로 내려앉았고 그의 힘이 점점 빠져나갔다. 그러다 나무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였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늙은 외로운 늑대였다. 그리고 이어진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 생존이 잔혹하고 자비가 드문 세상에서 이 순간은 종의 연결, 충성, 그리고 더 깊은 것, 영혼의 인식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꿀 것이다.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경고처럼 울부짖었다. 눈송이가 느린 나선으로 내려와 숲을 하얀 침묵으로 덮었다.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좁은 계곡의 비탈 아래 민수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다. 그의 몸은 얼음과 피로 뒤덮였다. 한때 그는 자랑스러운 군견이었다. 훈련받고 규율을 갖춘 해외 특수구조부대에 배속된 네 다리의 영웅. 민수는 동물이 보아서는 안 될 것들을 보았다. 하지만 이번 임무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그의 조련사, 강준서 상사는 매복 공격에서 부상을 입었다. 민수는 연기와 불 속에서 싸웠다. 물고, 끌고, 밀며 자신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사랑했던 사람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민수는 공격당했고 버려지고 잊혀졌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다. 이제 눈 속에 웅크린 민수는 갈비뼈에 참을 수 없는 통증과 움직일 수 없는 오른쪽 뒷다리로 인해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숨은 얕아졌다. 평소 날카롭던 눈은 피로로 흐려졌다. 더 이상 따를 명령도 보호할 인간도 없었다. 그는 홀로였다. 그때 그는 그것을 들었다. 눈 위를 밟는 소리. 부츠 소리로는 너무 부드럽고 사슴으로는 너무 느렸다. 민수의 귀가 살짝 움직였다. 짖을 기운도 으르렁거릴 힘도 없었다. 나무 사이로 그림자가 나타났다. 거대한 늑대였다. 나이 들어 은빛 털을 가진 호박색 눈이 흔들림 없이 고요한 늑대. 얼굴에 상처가 있고 털이 빠진 부분이 있으며 긴 겨울과 더 긴 싸움을 말해주는 걸음걸이를 가진 늑대였다.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일 수 없었다. 설령 힘이 있었다 해도 도망칠 곳은 없었다. 늑대는 천천히 다가왔다. 머리를 낮추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들의 숨결이 서로에게 안개처럼 퍼졌다. 잠시 동안 포식자와 군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늑대는 민수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의 옆에 누운 것이다. 민수의 꼬리가 혼란스럽게 한번 움직였다. 이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본능이 아니었다. 늑대는 낯선 자, 특히 인간과 연기의 냄새가 나는 부상당한 개를 돕지 않는다. 하지만 늑대는 머물렀다. 민수의 떨리는 몸을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며 그의 곁에 몸을 웅크렸다. 시간이 흘렀다. 폭풍이 더 거세졌다. 늑대는 그대로였다. 그날 밤 민수는 죽지 않았다. 따뜻함 때문에, 동행 때문에, 야생동물의 내면에 있는 고대의 무언가가 본능 대신 자비를 선택했기 때문에 민수는 열병과 고통의 안개 속에서 잠을 들었다 깨었다. 그의 마음은 강준서 상사의 이미지를 떠올렸다. 그를 나의 전사라 부르던 방식, 민수가 텔레비전 화면에 짖을 때 웃던 모습, 야간 순찰 중 같은 텐트에서 등을 맞대고 잠을 자던 때, 이제 그 리듬은 사라졌지만 옆에서 늑대의 느리고 꾸준한 숨소리가 새로운 리듬을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약하게 떠올랐을 때 민수는 간신히 머리를 들었다. 늑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추위는 여전했지만 그는 살아있었다. 늑대는 일어나 그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 몇 걸음 걸어가 멈춰섰다. 민수는 눈을 깜빡였다. 늑대는 다시 그를 보고 앞을 보고 다시 그를 보았다. 그는 민수를 이끌고 있었다. 어디로? 민수는 알지 못했다.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고집스러운 무언가가 반짝였다. 그래서 그는 시도했다. 고통의 신음과 함께 민수는 한치, 또 한치 앞으로 나아갔다. 늑대는 떠나지 않았다. 기다렸다. 한 걸음씩, 고통스러운 한치씩. 민수는 따라갔다. 죽어가는 군견 저먼 셰퍼드가 늑대를 따라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정이 둘 모두를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지 못했다. 눈은 민수가 예상했던 것보다 깊었다. 부서진 뒷다리의 움직임마다 불꽃 같은 고통이 몰려왔다. 갈비뼈가 옥신거렸다. 얼음에 닿아 상처난 발바닥은 조용히 피를 흘렸다. 하지만 늑대는 여전히 앞에 있었다. 너무 멀리 가지 않고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며 지켜보고 기다렸다. 이것이 함정이라면 민수는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한 번 죽음을 받아들였다. 이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삶을 향해 기어가기로 선택했다.
주변의 숲은 눈 쌓인 가지의 무게로 신음했다. 까마귀들이 조용히 하늘을 지나갔다. 세상은 광활했지만 그 순간 민수의 우주는 두 개의 형체, 자신과 늑대로 축소되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민수는 쓰러졌다. 늑대는 기다렸다. 민수는 림퍼하며 또 한 치 앞으로 나아갔다. 늑대는 귀를 움직이며 자리를 바꾸었지만 결코 그를 버리지 않았다. 마침내 나무들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공터가 나타났다. 두 능선 사이에 자리 잡은 좁은 계곡이었다. 이곳의 바람은 돌의 상승으로 보호받아 조용했다. 얇은 얼음 아래로 느리게 흐르는 개울이 있었다. 사슴, 토끼, 늑대의 발자국이 눈 위에 교차했다. 이곳은 늑대의 영역이었다. 민수는 완전히 쓰러졌다. 가슴이 헐떡이고 근육이 떨렸다. 그는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지만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거칠어졌다. 자신의 피 냄새가 경고처럼 달라붙었다. 늑대가 천천히 다가왔다. 민수는 움찔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 고독한 생존의 생물, 늑대가 그의 주둥이로 민수를 부드럽게 밀었다. 경고도, 지배도 아닌 위로였다. 숲속에서 젊은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작은 무리였다. 그들은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과 긴장으로 반짝였다. 민수는 자신의 냄새가 그를 다른 존재로 표시한다는 것을 알았다. 단순한 개가 아니라 화약, 금속, 인간의 손길로 오염된 이방인이었다. 다른 곳, 다른 시간이라면 그들은 그를 갈기갈기 찢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늑대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그들 사이에 섰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 자는 내 것이다. 젊은 늑대들은 마지못해 물러났다. 한 마리는 심지어 낑낑거렸다. 늑대는 눈빛털을 곤두세우며 메시지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당당히 서 있었다. 그러고는 민수의 곁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그가 목격한 야생의 논리적 충의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아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그는 며칠 전 홀로 잊혀진 채 죽었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눈과 침묵 속에서 태어난 이 생물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자비였다. 다시 밤이 내렸다. 이번에는 민수가 얼어붙지 않았다. 무리는 공터의 반원을 이루며 그들의 장로와 낯선 침입자를 둘러쌌다. 늑대는 민수의 옆에 몸을 웅크리며 그의 뼈에 따뜻함을 불어넣었다. 민수는 잠들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의 꿈은 평화로웠다.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앞에 음식이 있었다. 갓 잡힌 토끼였다. 그는 놀라 눈을 깜빡였다. 일어설 힘은 없었지만 배고픔은 그를 먹게 했다. 어느 늑대가 남긴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중요하지 않았다. 천천히 한 입씩 그는 먹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훈련의 규율이 여전히 메아리쳤다. 경계하라. 관찰하라. 야생동물을 믿지 마라. 하지만 그 규칙은 여기 적용되지 않았다. 여기서 그는 군인이 아니었다. 생존하려는 한 생물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종종 두려움과 오해를 받는 야생이 그를 품에 안았다. 민수가 몰랐던 것은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늑대도 눈도 아닌 그를 버린 바로 그 인간들로부터, 그리고 곧 그가 찾은 깨지기 쉬운 평화는 다시 산산이 부서질 것이었다. 계곡에서의 세 번째 아침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바람이 잦아들고 하늘이 맑아지며 산맥을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였다. 민수는 천천히 눈을 떴다. 오늘은 몸이 덜 아팠다. 발바닥에 출혈이 멈췄다. 뒷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지만 갈비뼈에 찌르는 듯한 통증 없이 숨을 쉴 수 있었다. 늑대는 이미 깨어 개울 근처에 서서 나무선을 감시하는 파수꾼 같았다. 다른 늑대들은 공터 가장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몸은 긴장해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민수가 약간 몸을 움직이며 귀를 세웠다. 그때 그는 그것을 들었다. 크런치, 크런치, 멈춤, 크런치. 인간의 부츠 소리였다. 그 소리는 유리를 뚫는 총알처럼 침묵을 찢었다. 민수의 본능이 깨어났다. 숨이 목에 걸리고 귀가 뒤로 젖혀졌다. 그의 모든 세포가 같은 것을 외쳤다. 위험.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공터 가장자리 너머 소나무 사이의 좁은 틈으로 움직임이 깜빡였다. 군사 장비를 착용하고 어깨에 소총을 맨 두 남자였다. 그들은 누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추적 중이었다. 민수는 그 자세, 그 속도, 그 차가운 정밀함을 알았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의 어깨에 달린 패치를 알아보았다는 점이다. 민간 용병, 그를 버린 바로 그 자들. 강준서 상사가 진흙 속에 누워있고 조끼가 피로 젖어있던 순간이 떠올랐다. 총격, 후퇴 명령, 헬리콥터가 그들을 두고 이륙했던 순간
민수는 남아서 싸웠다.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그들은 그를 죽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 그들이 돌아왔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찾으러. 아마 정리 작업, 아마 미완의 일을 끝내려고. 늑대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털을 곤두세웠다. 무리가 긴장을 느끼며 움직였지만 그들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다. 민수처럼 알지 못했다. 그는 마을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았다. 들어온 이후에 침묵을 들었다. 모든 인간이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면 이들은 좋은 부류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려 했었다. 몸이 떨렸지만 그는 밀어붙였다. 늑대들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게 할 수 없었다. 그들이 표적이 되게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야생생물에게 어떻게 경고하나? 언어를 공유하지 않는 가족을 어떻게 보호하나? 답은 생각 없이 나왔다. 민수는 짖었다. 날카롭고 명령적인 짖음. 단 한 번 모든 머리가 그를 향했다. 늑대들은 얼어붙었다. 용병들도 마찬가지였다. 맙소사. 한 명이 중얼거렸다. 저게 그 궁견이야? 그래. 다른 이가 말했다. 아직 살아있어. 명령은 똑같아. 목격자 없음. 민수는 더 크게 짖었다. 늑대들은 연기처럼 숲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늑대는 머물렀다. 움직이지 않고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민수의 곁에 서서 두 남자를 마치 그들이 위협임을 정확히 아는 듯 노려보았다. 민수는 늑대 앞에 몸을 낮추며 보호하듯 섰다. 숨 쉴 때마다 아팠지만 두려움은 아드레날린으로 마비되었다. 그는 이제 이 생물을 군인을 지키던 방식으로 지킬 것이었다. 이들은 이제 그의 무리였다. 첫 번째 총성이 날카롭고 잔혹하게 울렸다. 그들 옆에 나무에 맞아 나무 껍질이 튀었다. 늑대는 으르렁거렸다. 민수는 사람들을 향해 돌진하지 않았다. 그럴 힘이 없었다. 대신 개울을 향해 몸을 던져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몸은 눈을 뚫고 하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그들의 초점을 바꾸게 했다. 저놈을 쓰러뜨려. 한 명이 소리쳤다. 또 한 발이 총성이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빗나갔다. 위쪽 능선에서 세 번째 인물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레인저. 소총을 들고 목소리가 쩌렁거렸다. 무기를 내려. 손을 머리 위로. 용병들은 너무 늦게 돌아섰다. 몇 초 만에 숲은 더 많은 목소리와 양쪽에서 달려오는 부츠 소리로 활기를 띄었다. 며칠 전 민수의 원래 임무에서 희미한 조난 신호를 받고 출동한 야생동물 보호관 소규모 부대가 마침내 그를 찾았다. 총을 뽑아들고 그들은 용병들을 포위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민수는 개울 옆에 쓰러져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은 총성보다 더 크게 뛰었다. 늑대는 그의 곁에 서서 이번에는 민수의 얼굴을 단호히 한번 핥았다. 마치 경례처럼 레인저가 민수 곁으로 달려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믿을 수 없어. 그가 속삭였다. 너 추락 현장에서 나온 그 녀석이야. 살아남았구나. 민수는 눈을 깜빡였다. 고통과 피로 뒤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메시지. 그는 혼자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제 혼자 떠나는 것도 아니었다. 레인저의 이름은 이현우였다. 30대 후반의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남자였다. 그의 눈은 친절했고 겁먹은 생물을 진정시키는데 익숙한 듯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민수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바로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상처 입은 군견이 숨을 고르도록 지켜보았다. 넌 지옥을 겪었구나. 이현우가 속삭였다. 민수의 몸은 떨렸다. 근육은 피로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현우가 손을 내밀자 손바닥을 펴고 가만히. 민수는 움찔하지 않았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주둥이를 레인저의 손에 얹었다. 묵묵한 수용이었다. 그들 뒤로 야생동물 부대는 2명이 무장 용병을 제압했다. 왜 그들이 군견을 추적했는지 아직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건 나중에 올 터였다. 지금 모두는 눈 속의 기적에 집중했다. 들 것을 가져와. 이현우가 어깨 너머로 외쳤다. 하지만 팀이 다가오자 그의 주의를 끄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늑대였다. 여전히 몇 피트 떨어진 곳에 은빛으로 침묵하며 모든 것을 날카로운 호박색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이현우는 놀라 쳐다보았다. 저 녀석 도망가지 않아. 한 레인저가 마취총을 들었다. 쏠까요? 이현우는 재빨리 손을 들어올렸다. 절대 안 돼. 하지만 저건 성체 알파야. 저 녀석은 걔를 공격하지 않았어. 이현우가 말했다. 저 녀석이 민수를 구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다른 이들은 확신하지 못했다. 늑대가 점원 셰퍼드를 보호하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현우는 늑대가 민수를 지키는 방식에서 원초적이고 고대적인 무언가를 보았다. 저 녀석은 위협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이 이야기의 일부야.
늑대는 이현우를 한참 더 바라보다가 소리 없이 나무 속으로 사라졌다. 떠났지만 잊히지 않았다. 민수의 시선은 그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따라갔다. 그는 낑낑거리거나 짖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무리가 그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었고 이제 놓아줄 때였다. 팀은 재빨리 움직였다. 민수를 들것에 싣고 보온 담요로 감싸 레인저 차량에 실었다. 이현우는 그의 옆에 올라타 부드럽게 그의 옆구리에 손을 얹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친구.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야생동물 보호소는 작지만 효율적이었다. 강원도의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이곳은 퓨마, 곰, 부상당한 늑대를 구조한 적은 있었지만 군견은 처음이었다. 수의사들은 밤새 일했다. 부러진 다리, 갈비뼈 균열, 두 발이 동상, 영양실조, 탈수, 그리고 원래 매복에서 생긴 엉덩이 근처에 박힌 파편. 이 녀석이 누구든 수석 수의사가 말했다. 생존자야. 이현우는 몇 시간 동안 그의 곁을 지켰다. 집에 가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 그는 아이디 칩을 읽고 군에 연락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몇 분마다 민수 곁으로 돌아와 그에게 숲에 대해, 작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늙은 개별이 대해, 때로는 문명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야생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민수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변했다.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는 더 이상 군인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다른 군견처럼 짖거나 명령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존재, 고요함, 따뜻함에 반응했다. 이현우가 곁에 있을 때만 잠들었고 누군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 때만 밥을 먹었다. 그는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회복 일주일째, 한 간호사가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았던 질문을 이현우에게 던졌다. 완전히 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현우는 잠시 멈췄다. 군은 아마 그를 돌려받고 싶을 것이다. 그는 여전히 기술적으로 정부 소유였다. 하지만 이현우는 이제 커지는 털 아래 엉덩이의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 큰 정형외과 매트에서 평화롭게 잠든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무 망가졌나요? 아니, 이현우가 속삭였다. 너무 소중해. 민수는 야생에 의해 변했다. 그는 훈련 매뉴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구원받았다. 이현우는 직감으로 알았다. 이게는 더 이상 울타리 뒤나 최전선에 속하지 않았다. 그는 침묵을 이해하는 누군가, 부서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아는 누군가에게 속해 있었다. 그리고 이현우는 그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보호소에 예상치 못한 것이 도착했다. 군에서 온 편지와 함께 민수를 다시 빼앗아 갈 결정을 담은 문서였다. 봉투는 민수의 크레이트 옆 책상에 열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이현우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배가 조이며 그것을 바라보았다. 봉투 위에는 미국 육군 공식 인장이 찍혀 있었다. 발신 주소는 군견 작전부, 대전이었다. 그는 이미 그 의미를 알았다. 그들은 민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수의사들은 그의 사무실 밖에서 수군거렸다. 모두가 이제 이현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천천히 절뚝이는 상처 입은 군견에게 애착을 가졌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민수는 장난기 어린 순간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작은 꼬리 흔들림, 이현우가 방을 떠날 때 조용한 낑낑거림. 그는 심지어 이현우의 부츠에 머리를 얹고 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와 환자를 넘어섰다. 그들은 무리가 되었다. 이현우는 마침내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고 무미건조하며 충격적인 편지가 들어있었다. 군견 K98149 민수는 국방부에 의해 즉시 회복을 위해 소환된다. 48시간 이내에 동물을 운송 준비하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자산 보유 정책에 따라 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그뿐이었다. 매복에 대한 언급도, 민수를 버린 것에 대한 사과도, 이현우와 그의 팀이 그의 생명을 구한 역할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 단지 명령뿐이었다. 차가운 검은 잉크가 흰 종이에 적혀 있었다. 이현우는 이제 가볍게 잠들어 있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붕대 감긴 다리가 뻗어 있고 그의 호흡은 부드럽게 오르내렸다. 그는 평화롭고 신뢰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현우는 그를 잃게 될 것이었다. 젠장. 이현우는 편지를 내려치며 중얼거렸다. 그는 민수를 소유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랬다. 하지만 그를 다시 비행기에 태우고 우리에 넣고 그를 버린 바로 그 시스템으로 돌려보내는 생각은 그를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직원들이 모두 집으로 간 후 이현우는 회복실 구석에 앉아 민수에게 속삭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구. 민수는 머리를 들었다. 눈은 흐릿했지만 주의 깊었다. 너를 위해 싸우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이길 거야. 그들은 늘 이겨. 군은 그들의 개를 잃지 않아. 민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턱을 이현우의 무릎에 얹었다.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직전 검은 SUV가 보호소 정문에 멈췄다. 군복을 입은 두 남자와 평상복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다. 민수를 죽도록 내버려둔 같은 민간 용병 회사 출신이었다. 이현우는 팔짱을 끼고 입구에서 그들을 맞았다. 걔는 어디 있나? 한 명이 물었다. 자고 있어. 20분 안에 우리 애 넣어 준비해. 이현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데려가지 못해. 용병이 앞으로 나섰다. 이현우 씨, 이 개는 정부 재산입니다. 통보받았을 텐데요. 당신의 노고는 감사하지만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아니, 이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끝나지 않았어. 공기가 차갑고 긴장으로 변했다. 한 군인이 권총을 조정했다. 연방 지시를 거부하는 겁니까? 나는 생명을 보호하는 거야. 그들 뒤로 회복실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민수가 천천히 나왔다. 절뚝이지도 꼬리를 흔들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용병을 뚫어지게 보았다. 그 남자는 불안하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래, 이현우가 중얼거렸다. 너를 기억하고 있어. 긴장이 깨진 것은 수석 수의사가 전화기를 들고 달려나오면서였다. 이현우 씨, 이거 보셔야 해요. 이현우가 돌아보았다. 야생동물 카메라로 찍힌 숲의 보안 영상이었다. 두 용병이 민수를 향해 소총을 겨누던 순간 그의 곁에 있던 늑대 그리고 구조대가 제 시간에 도착한 순간을 보여주었다. 이미 퍼졌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300만 뷰.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를 늑대가 구한 기적의 군견이라 부르며 여기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용병은 낮게 욕을 내뱉었다. 이현우는 다시 민수를 그리고 남자들을 보았다. 아직도 데려가고 싶나? 남자들은 머뭇거렸다. 마침내 한 명이 전화기를 꺼내 조용히 통화했다. 몇 분이 지나고 마지못해 그는 돌아왔다. 당분간 당신이 임시보호권을 가진다. 그가 중얼거렸다. 지금은 윗선에서 피할 폭풍을 원치 않아. 그들은 떠났다. 민수는 SUV가 언덕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이현우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해냈어, 친구. 그가 속삭였다. 넌 집에 왔어.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그들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곧 민수의 과거가 돌아올 것이고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를 데려올 것이었다. 2주가 지났다. 야생 늑대와 산악 레인저에 의해 구출된 군견 민수의 이야기는 전국을 휩쓸었다. 뉴스는 버려진 전쟁견, 야생에 의해 구출되다 와 국가를 바꾼 유대 같은 헤드라인을 뽑았다. 절뚝이지만 단호하게 걷는 민수의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뒤덮었다. 사람들은 기부금을 보냈다. 아이들은 손으로 그린 편지를 보냈다. 참전용사들은 야생동물 센터 밖에 꽃을 놓았다. 하지만 그 모든 와중에도 민수는 조용했다. 그는 이현우를 방에서 방으로 따라다니며 묵묵한 보호자처럼 곁에 머물렀다. 짖지도 낑낑거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지평선을 계속 훑었다. 마치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아침 그것이 나타났다. 이현우가 민수의 물그릇을 채우고 있을 때 정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배달이나 기자의 평범한 똑똑 소리가 아니었다. 이 소리는 더 무겁고 느리고 의도적이었다. 그는 문을 열고 얼어붙었다. 검은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왼쪽 다리에 정형외과 보조기를 착용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수척하고 유령 같았다. 턱에서 관자놀이까지 흉터가 이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살아있다고 들었어요. 이현우는 그가 누구인지 묻지 않아도 알았다. 강준서 상사.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남자는 절뚝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밝은 조명과 소독제 냄새에 눈을 깜빡이며 보호소를 둘러보았다. 그의 손은 살짝 떨렸다. 어디 있죠? 그가 물었다. 이현우는 그를 복도를 지나 민수가 쉬고 있는 뒷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문간에서 멈췄다. 민수는 창가 근처 두꺼운 담요 위에 누워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의 털을 따뜻하게 비췄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강준서는 숨을 들이쉬고 앞으로 나아갔다. 민수, 그가 말했다. 아무 반응 없었다. 그는 더 크게 다시 시도했다. 민수, 나야. 걔는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함께 싸웠던 사람을 바라보았다. 의도했든 아니든 그를 버린 사람을. 방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현우조차 움직이지 않았다.
강준서는 무릎을 꿇었다. 넌 죽은 줄 알았어. 그가 속삭였다. 그들은 네가 절대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어. 돌아가자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안 했어. 난 계속 찾았지만 어떻게 고칠지 몰랐어. 민수는 일어섰다. 천천히 절뚝이며 몇 인치 앞에서 멈췄다. 그의 귀는 세워지고 호흡은 느리고 무거웠다. 그리고 부드럽게 그는 아직 치유 중인 발을 강준서의 무릎에 올렸다. 강준서는 흐느끼며 얼굴을 개의 목에 묻었다. 미안해, 친구. 정말 미안해. 이현우는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몇 분 동안 사람과 개는 그저 거기에 있었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슬픔과 사랑과 죄책감으로 제외했다. 나중에 야외 울타리 안에서 함께 앉아 강준서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폭발 직전에 날 끌어냈어. 정신을 잃고 야전병원에서 깨어났지. 그들은 군견 부대가 전멸했다고 확인했어. 몇 달 동안 걷지 못했어. 이메일을 보내고 편지를 썼지만 군이 개를 기하로 선언하면 그들은 듣지 않아.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는 3일 동안 야생에서 살아남았어. 늑대가 그를 구했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왔지. 우리가 그를 회복시키고 있었어. 강준서는 이제 그의 의자 옆에 앉아있는 민수를 내려다보았다. 내 평생을 그를 무기로 만들며 보냈어. 그리고 내가 없었던 순간 그는 더 나은 걸 찾았어. 이현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더 야생적인 걸 찾았지. 더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달랐던 거야. 강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올려다보았다. 집에 데려갈 수 있을까? 이현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수를 보았다. 강준서도 그랬다. 걔는 그들 사이를 돌아보았다. 그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준 두 사람. 한 명은 그를 군인으로, 다른 한 명은 생존자로. 그리고 민수는 앞으로 걸어갔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부드럽게 그들 사이에 앉아 그의 몸이 둘 다 닿도록 했다. 그것은 선택이었다. 그는 더 이상 소유물이 아니었다. 도구도 트로피도 아니었다. 그는 영혼이었다. 자신의 자리를 얻은 존재였다. 강준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우리가 공유하는 거야. 이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리드를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수는 두 사람의 부추 위에 머리를 얹고 누웠다. 두 세계를 잇는 다리. 때로는 용서가 말이 아닌 존재로 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존재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침내 온전해 보였을 때 늑대가 돌아왔다. 새벽에 은빛 털을 가진 흉터가 있는 늑대가 보호소 울타리 바로 바깥 공터에 조용히 들어섰다. 민수가 먼저 그를 보았다. 그는 천천히 매트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절뚝이며 가서 유리를 통해 바라보았다. 이현우는 조용한 경외감으로 지켜보며 따라갔다. 늑대는 더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는 그저 거기에 서 있었다. 민수와 눈을 맞추며 아침빛이 그의 낡은 몸 주위에 후광을 만들었다. 이는 재회가 아니었다. 작별이었다. 민수는 머리를 들었다. 짖지도 낑낑거리지도 않고 단지 이해했다. 그는 유리에 코를 댔다. 그리고 길고 고요한 순간 후 늑대는 돌아서서 나무 속으로 걸어가 사라졌다. 그것이 그들이 그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는 이현우의 발치에 조용히 누웠다. 그는 전쟁에서 벗어나 가족을 찾았고 사람뿐 아니라 세상에 위해 진정으로 보였다.